자, 아주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은데 조금 아까 100일 기념 회견에서 정의당은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쭉 표현하셨어요. 네. 그럼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대한민국 인구의 사실 3분의 2 이상입니다. 절대 다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은 왜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정치를 통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에 정치가 얼마나 자기 삶을 바꾸는데 그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경험, 이 두 가지가 저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 많은 어떤 정치적인 대표자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 국회 안에서 진지하게 그 누구라도 비정규직의 삶에 대해서,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각자 어떤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전투구를 하는 이런 모습들만 보여지기 때문에 저기는 우리 삶이랑 굉장히 무관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은 그냥 우리 동네에 얼굴 자주 비치고 좀 유명하고 이런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지금 5년은 이제 그분들이 저 당을 통해서 좀 우리 삶을 좀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을 갖게 됐고, 또 지난 촛불 과정을 통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구나에 대한 어떤 효능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우리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정말 수많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 그리고 여성들, 성소수자들이 막 길거리에 유세를 가면 와서 안기고 울고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 시기에 정의당이 정말 대변하려고 했던 분들을 직접 대변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과정에 놓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네. 내 삶이 곧 정치다. 네. 이런 인식이 우리나라에 없는 건가요? 그거는 국민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 제도가 그런 인식을 가로막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개헌 국면에서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나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거제도의 개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선거제도 개혁. 네. 이 얘기는 좀 이따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고, 제가 오늘 처음 이정미 대표를 소개하면서 다가오는 총선 2020년 총선에서는 제1야당이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민주노동당 초기부터 의석 한 10석 뭐 이렇게 될 때부터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가 제1야당입니다. 그 다음 총선에서는 집권당이 될 겁니다라는 공약을 항상 내걸었었습니다. 맞죠?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게 단지 선거제도 탓만일까요? 저는 지난 촛불이 대한민국을 거의 혁명적 수준으로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보 개혁과 보수 극우화 이렇게 대결하는 정치 구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대결 양상은 적어도 민주당 정도의 어떤 중도적인 세력과 정의당 같은 진보 세력이 제대로 경쟁하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을 저는 원한다고 봅니다. 또다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바라는 국민들은 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그 구분법부터가 민주당을 중도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많은 국민은 또 국민의당 같은 당에서 자기들이 중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진보라고 한단 말이죠. 여전히 많은 국민이 이 구도에도 익숙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른정당이 두 개로 양분되어서 한쪽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죠. 자유한국당으로 갔고요. 예. 남아있는 세력과 지금 국민의당이 이 당을 합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그럼 과연 전부 다가 우리는 중도이기 때문에 바른정당하고만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부는 또 그리고 바른정당 남아 계신 분들은 중도란 말을 잘 안 해요. 네. 개혁 보수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일부는 그 보수 세력과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일부는 민주당하고 합쳐야 된다. 다시 원래 우리 있던 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까지는 극우 보수 세력과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개혁성, 진보성이라는 것이 훨씬 더 부각되어 왔지만 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은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어떤 중도를 차지하면서 이쪽에 보수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 진보 세력이 있는 것이다. 정의당이 이렇게, 있다? 네, 이렇게 정치판이 조정되는 과정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정의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은 결국 민주당 오른편에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정말 내일 이 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가늠할 수 없고 네. 그 당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사실 여러 가지 물음표 앞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0년에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제1야당으로서 정의당이 성장하는 것은 정의당 자체 스스로의 목표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그런 목표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그런 정치 구도는 사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당명은 다 바뀌었지만 네. 아무튼 뭐 민정당이 됐건 한나라당이 되었건 그건 보수정당과 가운데 민주당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시각에서 보면 중도적인 정당. 네. 그리고 민주노동당. 의석 배치에서도 민주노동당 당시에는 의석이 지금 정의당보다 또 많았단 말이에요. 10석까지 있었죠.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 총선에서 또 안 된단 말이죠. 네.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가 분단 국가라는 또 전쟁의 상처를 입었다는 그래서 종북 좌파니 뭐 빨갱이니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이것도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요? 이전 시기에는 분명히 그런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이 진보정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지 못한 것은 그런 외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도 더 컸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당이 꾸준히 지난 17년 동안 한 길을 올곧게 그냥 갔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갖는 그렇죠. 그런 정당으로 성장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국민들의 지지를 깨먹고 다시 또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진상 사태 같은 건 참 아픈 굉장히 거죠. 큰 상처를 그것은 당 내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드렸던 과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보 정치인들이 이렇게 축적돼 가지 못하고 유실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두 분이 정말 어렵게 이거를 버티고 왔던 과정. 그래서 저 당에 두 사람은 인물로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정치 세력으로서는 너무 앙상하게 비춰지는 그렇죠. 그런 측면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아까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색깔론 공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당이 이후에 집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을 더 두툼하게 쌓아나가는 이런 그렇죠.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거기선 좀 벗어났다. 네. 그런데 이제 믿을 만한 정치 세력인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이걸 주는 게 과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정당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역할을 오래전부터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상급식. 저희들이 처음 그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무슨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맞아요. 이런 취급을 받았었고 또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서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거는 어느 나라 얘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다 어떤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 되어 있고 과제가 상식이죠, 되어 있고, 상식. 예. 예. 그리고 적어도 의료 문제나 교육 문제로 사람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까지 끌어올린 데는 진보 정당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 나오셨던 선거제도 개혁, 이게 권력구조 개헌보다도 더 중요하다. 네. 아직 정확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국민들한테 7.3% 정도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예, 그것은 저 정당의 정책이 국회 안에서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의를 반영한 득표율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국회 안에서 그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6석, 2%가 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5%의 민의는 유실된 제도가 지금 현행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도 의회 같은 경우 내년에 지방선거가 다시 있는데요. 그 당시 그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경남도민들한테 받은 정당의 지지율은 50%가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경남도 의회의 90% 이상이 새누리당 의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한 표만 더 얻어도 무조건 1등이 되고 1등이 100% 민의를 다 대변하는 이런 선거제도 때문에 매번 총선 때마다 한 1,000만 표 정도의 국민들의 요구가 사표가 되는 버려진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처럼 그 정당의 정책과 가치에다가 투표를 하고 그 투표율만큼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는 이런 선거제도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저 정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할 정당이다.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기를 찍고 나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생태 환경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해서 그만큼 대표자를 보내는 이런 정치 구조로 변화가 돼야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들로 가득 채워진 국회를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표만 더 많아도 그 사람은 당선, 나머지는 낙선. 그러니까 뭐 한 49%를 얻은 사람의 표는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비례대표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작죠. 47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 투표한 그 투표율만큼이 전혀 안 맞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독일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원을 비례대표로 한 건 아닐 거고. 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으로 내놓은 것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을 120석은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240석은 지역구에서 당선을 하는데 이것을 연동시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당이 30%를 득표를 했다. 정당 투표에서? 네, 정당 투표에서 30%를 득표를 했다 그러면 전체 300명 중에 한 90석의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놓고 그 90석 중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 수를 채우고 나머지는 비례로 보완해주는. 그럼 되는군요. 이런 그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각자가 득표해가지고 그것의 총합은 별로 의미가 없고 정당 투표에서의 득표율만큼은 국회에서 보장을 해주자는 확실히 것이죠. 보장하자.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민의를 그대로 잘 수렴한다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어떤 때는 유권자를 배신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배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어쨌든 다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뚜렷한 정책과 어떤 그 입법 활동을 추진해 나갈 때 장애가 되는 측면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극단적인 반대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이 주장했던 것에서 훨씬 더 후퇴하는 안들에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철회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되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적폐를 청산하고 좀 더 그 민주주의를 한 단계 고양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최종 지점이 이 정치 민주화, 정치 선진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과제고 그중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각 정당이
자기 정당의 정책과 비전을 명백하게 밝혀라. 네. 또 그걸 보고 국민들이 투표하도록 하자. 네. 투표한 그만큼 의석 배분하자. 네. 그래야 또 그런 입법이 그만큼 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소수 정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100% 찬성할 겁니다. 네. 그런데 큰 정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문제인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당론으로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당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실천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비례대표 확대 말고 연동형까지도 동의하나요? 네네.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 과정에 이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그것이 대선 공약이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제는 집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각 당의 의원들께서 내가 어떤 선거제도여야 다음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인간이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20대 국회가 적어도 먼 훗날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민주화를 획기적으로 이룬 그런 국회였다라는 것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영예로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아니고를 떠난 훨씬 더 영예로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론이고 당위론이시고 네. 결국은 이제 당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성패가 달려 있는 건데, 말씀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당론으로는 동의한다. 네. 자유한국당은 어때요?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현행 제도 하에서 보수 진영의 몸집을 불리는 것에 당분간은 올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다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탄핵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새누리당이 탄핵에 반대했지만 나머지 정당들이 중심을 잡고 탄핵 추진 과정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일정한 비박 견인이 가능했던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도 결국은 집권정당의 의지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의지는 나머지 이 정당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에 따라서 변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함께 좀 어떻게 돼갈, 정말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나저나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기대 수준이 많이 높죠. 그래서 사실 집권 초반에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 어떤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저는 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을 더 확실하게 믿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도 항상 반대가 있고 갈등의 조정 국면 없이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오히려 국민들의 지금 이 고공지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고공지지는 지난 촛불 때 우리가 원했던 삶의 변화, 이것을 위해서 개혁을 확실하게 밀어붙여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지만 그래서 당신의 삶이 지금 변했다고 느낍니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안 달라졌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은 적폐청산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의 이 변화의 요구에 과감한 선택들을 해나가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폐청산은 권력이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정기관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국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법률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법을 조정해야 부자 증세도 되는 것이고 서민복지 늘리는 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고,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되게 하는 것도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려면 결국은 또 국회 내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것인데 네. 국민의 높은 지지와 국회의 구성은 지금 다르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사실 대선 다음에 바로 총선이 있지 않는 조건에서 기존의 정치 세력이 이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뭐 고육지책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예. 한 틀 안에서 함께 논의를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뭔가 개혁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제가 제안 드린 것은 개혁 입법 연대를 빨리 만들자. 네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권이다.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촛불의 요구에 부응했고 탄핵을 함께 추진시켰던 이 정치 세력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기 때문에 이 변화에 책임이 있는 정당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 예.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4개 정당이 지난 대선에서 민생 개혁과 관련된 공통 공약들이 꽤 몇 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그렇고 실업 부조를 강화하는 문제들도 그렇고 뭐 18세 선거권 그렇죠. 연령을 인하하자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다 같았어요. 비슷비슷했어요. 그 대목에서는. 그래서 이 공통 공약을 4당이 먼저 합의를 해서 입법안을 올리고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자유한국당을 뭐 견인해 나간다든가 이런 방식과 수단이 지금 이제 필요한 때다. 네, 예. 적극적인 협치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이 협치의 요구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들이 각자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뭔가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솔직하게 심상정 전 대표 네. 조금 밉지 않으세요? 왜요? 아니, 당대표 되시고 네. 이렇게 다니시면 많은 사람들이 네. 그 당은 심상정이 대표 아니었어? 여전히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바뀌었습니까? 새 대표 왔다 그리고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요? 네. 아니, 워낙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그 뒷자리를 이어가면 네. 자기 빛이 잘 안 나는 그런 소외감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그렇게 큰 산이 이루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뛰어넘기 위한 그런 훈련들, 이런 그 시도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바로 정의당 그럼 이제 이정미가 떠올라야 될 텐데, 그죠? 네, 이제 뭐 4개월 지났는데도 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앞으로 임기는 그 걸어온 길보다 가야 될 길이 더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의당이 심상정 노회찬만큼 혹은 그보다 더 멋진 그런 정치인이 있는 정당이다.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사력을 다해야죠. 임기가 2년이시죠? 네. 또 그건 사실 어떤 세력으로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정미 대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의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다른 분들, 네. 그분들과의 팀워크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자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정의당을 부를 때 우리 내적으로는 팀 정의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새로운 대표로서의 출연은 바로 그 팀 정의당의 어떤 위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과정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당 대표 임기 중에 내가 이것은 꼭 이루겠다. 네. 뭐 가장 큰 것은 내년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에서 이제 지방의회도 어떤 특정 세력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또 다해야 되고요. 단체장은요? 단체장은 저희들 광역 단체장, 특히 수도권 단체장은 반드시 출마해서 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고, 기초단체장은 반드시 입성할 수 있는 몇 군데는 입성시켜서 정의당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증받아보고 싶다. 노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가능성이 높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단체장을 준비하는 기초단체장을 준비하는 다른 후보님들이 알겠습니다. 왜 거기만 얘기를 하냐. 알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좀 무지갯빛 정치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색깔이 발현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보고 싶고, 제 임기 동안 제가 최종 목표하는 것은 정의당 내 청년 정의당을 만드는 일입니다. 청년 정의당? 예,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많은 청년들이 이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치 활동,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내에 청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예산 편성권과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지금 당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4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정의당은 당비를 내는 이른바 진성당원들이 네.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예. 4만 명이 조금 안 된다. 네. 그 가운데 청년 당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당의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습니다. 20, 30대 당원이 전체 당원의 한 37% 정도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미 청년 정의당이 돼 있네요. 예. 당원으로만 보면. 예, 당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 내에서 자신의 의사결정권, 그리고 당 운영에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그 결정 권한들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원 수만큼의 당 내에서의 권력을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2020년 총선 제1야당 문제없다? 네. 리얼리스트가 되라. 그러나 불가능한 꿈을 반드시 꾸는 그런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네. 어쨌든 정의당과 같은 당은 지금보다 좀 커져야 된다. 이거는 모든 정치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이거든요. 네.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데 앞장서는 그런 당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